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조슈아 제이 마린. 네, 감사 스마일도 오늘 새로운 또 도전을 시작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리플로우 카페에서 리플로우 카페 스타필드 고향점 동측편의 4층에 있는 커피숍 카페에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일전에 리플로우에 가서 베이비복스의 이희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희진님하고 한번 방송 섭외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용기 내가지고 지난 화요일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장소까지 이제 제공받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갖다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희진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추석 전주에 제가 감스님들께 작은 추석 명절 선물을 드린다는 기분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 제가 준비했거든요. 주제는 투자는 서울에 거주는 고향에 슬프지만 이게 진리인가요? 관련해가지고 이승민 대표님하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스타필드 고향 4층의 리플로우 카페에서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상으로 감스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떨리고 제가 어제 이승민 대표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야외에서 방송한 적은 있었지만 라이브로 실제로 이제 라이브로 커피숍에서 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또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도전을 해야지만 여러 가지로 또 인생이 또 의미 있게 된다라는 이 조슈아 제이 마린의 이야기처럼 감스님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저처럼 계속해서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아파트 최근에 8월달 실거래가 지난 7월보다는 거의 한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은 지난 7월보다는 거래량이 아마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또 빠숑님도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 하셔야 된다.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거하고 개의치 마시고 내 능력에 맞춰서 역세권 대단지 신축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맞추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역세권 대단지 신축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만약에 2가지 이상만이라도 조건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 능력에 맞춰서 6억대든 7억대든 뭐 5억대도 있으면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나 여기 D-11인데 지금 정확하게 방송일 기준으로 D-7일입니다. 9월 12일 현재 금리가 5.5거든요. 미국 기준금리가. 아마 9월 19일 저희가 추석 명절 다음 날 5.25, 0.25로 이제 포인트 BP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이 끝나게 되면 미국 금리가 내려간다. 이런 사실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인하 0.25가 인하될 확률이 70%고요. 0.5 BP가 인하 확률이 30%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9월 19일에 0.25 BP로 해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각자가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나의 의견들을 메모장에 기록하셔서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늘 실시간
라이브 시간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경제의 한경닷컴 더 머니스트 심영성님 칼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집값이 궁금하면 미국을 보세요. 미국 집값이 올라가면 한국 집값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집값이 내려가면 또 한국 집값도 내려가고, 참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많이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올 하반기에 우리나라 한국 집값이라든지 내년에 한국 집값이 궁금하면 미국을 보시면 좋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일단은 미국 집값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높은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 때문에 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수그러들면서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서 매물이 급감했고요. 또 미국 최대 규모의 주택대출 금융회사인 프레디맥에 따르게 되면 9월 5일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모기지 금리 평균치가 6.35입니다.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3%대인데 여기는 지금 6%대입니다. 6%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금리입니다. 또 반면에 또 주택 공급도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왜 주택 공급이 줄었을까요? 그 이유는 금융비용이 또 늘어나면서 주택 사업자들이 신규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또 기존 주택에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월 기준금리가 인하할 전망입니다. 거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가 될지 0.5가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또 연말까지 3차례가 또 인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인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게 되면 주택 사업자들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 되고요. 가계도 모기지 금리 하락에 맞춰서 기존 집을 팔고 더 나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과 거래량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면 주택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반면에 주택 공급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갖다 앞둔 신혼부부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전세가 없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월세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올해 7월에 미국 주택 거래량이 반등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계속 줄어들던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7월에 395만 건, 전월 대비 1.3% 늘었는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주택 매물이 쌓이고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의 주범이었던 매물 가뭄 현상도 해소될 기미가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로이터 통신에서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동산 분석가 약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주택가격은 내년에 3.3%, 내후년이 2026년에는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2.3%와 2.2%를 소폭 웃도는 수치입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조금 더 안정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금리가 주택 수요를 감소시켰지만 전체 자산 가치는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택의 점유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여기도 미국도 고가 주택이 지금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고가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도 제법 오래전부터 미국 주택 가격에 동조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 주택 가격을 예상해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할 때는 미국 주택 가격을 참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내 집 마련이 지금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서 1년, 2년, 예를 들어서 5년까지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매수했던 금액보다 5년을 제가 기준으로 했을 때 2029년까지 봤을 때 아마 그때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서울경제 김연아 기자님의 기사 살펴드리는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 총액이 44조, 작년 전체 총액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작년에 거래 건수가 34,000건이었고요. 거래 총액이 36조 1,5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8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작년 전체 총액을 넘어섰고요. 거래량도 지금 38,000건이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뭐 스트레스 DSR 때문에 지금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갖다가 끼지 않고 아니면 대출을 조금만 받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실수요자들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신혼부부 중에서 이제 맞벌이 하는데 연봉이 높은 2030 세대들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서울 아파트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정말 고양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뭐 성남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내 집 마련을 갖다 서두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은선 직방 랩장님께서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6월을 기점으로 거래량 및 거래 금액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과 공급 부족 등에 대한 불안감, 하반기 금리나 전망 등이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 분석됐는데 앞서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9월 19일 날 가시가 된다고 하면 저는 물론 대출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출을 그렇게 비중을 높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실제로 고소득 고연봉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또 넘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9월을 갖다가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아니라 10월 이후에 11월부터 주택시장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고양시라든지 하남시 그리고 남양주시 이런 쪽으로 해서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또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부권 쪽에 검단 신도시라든지 김포 쪽에서도 조금 시세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위주로 아마 매수세가 또 가세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인사이트 빠숑님의 이야기를 조금 좀 드리면요. 재개발, 재건축 발목 잡는 걸림돌 3가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인사이트 기사, 비즈 한국 기사로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투자 어떠나요? 또 재건축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10년, 조금 빨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6년에서 8년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앞으로 6년, 8년 후에 미래 일을 갖다가 지금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대조 1구역이라든지 또 불강 5구역, 그 다음에 가련 1구역을 보면서, 야, 이 재개발, 특히 또 재건축, 또 목동 재건축이라든지 강남 재건축, 그 다음에 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이런 재건축들을 보면서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이 걸림돌 3가지가 무엇인지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일단 법령하에서 지금 시행될 예정인데 통과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절차 간소화 되지만 만약에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또 이것도 또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빠숑님의 인사이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 또한 제가 대조 1구역에 2009년도 10년도에 대조 1구역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된 게 20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완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빠르면 2027년에 지금 입주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따지게 되면 18년이 지금 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복잡한 행정 절차라든지 사업 기간에 장기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재개발 재건축을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10년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10년 이내에 뭐 될 수도 있겠지만 10년 안에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이후에 있는 그런 사업지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있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택하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문제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게 정말 뭐 쪼개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이라든지 시공사, 또 지자체, 비조합원, 임대세입자, 인근주민 다양한 이해관계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사업이 더 딜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미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또 추가 분담금이 또 나와서 소송으로 또 번지는 단지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입주 지정 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늦춰져 가지고 또 조합원들이 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더 늦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갈등 조정 기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쟁 조정단 파견 제도도 강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해관계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은 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더 빨리 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경제적 부담 증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가 문제라는 건데,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공사비 상승과 함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 특히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주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의 이런 경제적 부담은 더 증가될 것 같고요. 특히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분담금이 제가 대충 따져봐도 이제 5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재건축 분담금이 5억을 갖다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더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 강화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되면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지 지금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과연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삼본이라든지 중동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한번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을 드리면 2024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 간소화라든지 갈등 해결, 경제적 부담 경감, 공공성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력해서 이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도시재생이라든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 말처럼 쉽게 잘 되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감수님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내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투자를 갖다가 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갖다 하셔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투자를 하셔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재개발 실전 투자반에 잘 사는 흥부의 재개발 정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트TV에 잘 사는 흥부님의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가 감사 스마일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은지 기자님이 그래서 앉아서 10억 번다, 바늘구멍 뚫고 강남 입성 기회 잡으려면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강남 3대장 청약을 갖다가 노리시는 분들은 청담 느에일이라든지 방배 원페를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까지 있는데 레미안으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청담 느에일, 방배 원페를라, 잠실 레미안에 꼭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특히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 특공을 갖다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반 공급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까 한번 청약에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 청약 지난번에 열정우주님 강의를 드리면서 1주택자라든지 무주택자만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분들은 아예 나는 청약이 안 돼라고 이제 배제시키고 보는 거지만 작년에 실제로 줍줍도 많이 있었고 청약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첨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강남 3대장, 청담 리엘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레미안 방배 원페를라까지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되지도 않을 건데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보는 어떤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당첨 기회를 갖다가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을 하셔가지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도전이라도 해보실 것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여러 가지로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다. 어떤 분들이 언제까지 아침 방송을 할 거냐라고 또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득 제가 아침 방송 준비하면서 저는 라이브가 아니라 거의 라이브 개념이긴 하지만 20분 정도를 갖다가 뭐 라이브 방송이 아니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지만 문득 빠숑님은 주 뭐 5일이 아니죠. 그냥 6일, 7일 정도를 라이브 방송을 1시간 이상을 갖다 꾸준하게 이걸 해 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빠숑님을 갖다가 더욱더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제가 정말 용기 내어서 리플로 말 그대로 이희진님께 전화 드려서 뭐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 드렸어요.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 드린 게 아니라 일단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도전을 해서 꿈이 현실로 됐고 오늘 4시에 리플로 카페에서 오늘 비가 오긴 하지만 또 비가 오는 멋진 앵봉산의 모습이라든지 또 스타필드 고향에서 또 바라보는 그런 멋진 또 조망도 함께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로 오늘 또 추석 전에 감사 스마일, 감스님들과 한번 소통하는 시간으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전하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목요일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